마드리드 알카사르의 침묵은 두꺼웠고 마치 벽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향과 공포가 뒤섞인 방 한가운데서 23살의 젊은 여인이 땀과 피로 얼룩진 시트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공기에서는 쇠 냄새, 녹은 양초 냄새, 그리고 체념의 냄새가 났다.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 드 발루아는 갈라진 입술과 움푹 들어간 눈으로 피곤해, 너무 피곤해 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숨결까지 쥐어짜인 삶의 속삭임이었다. 검은 망토를 두른 의사들은 그녀를 직접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그들은 여왕의 죽음이 일식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거리감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아무런 감정 없이, 눈물 없이 이사벨은 여인이라기보다는 유령에 가까워 보였다. 창백한 피부는 혈관이 비칠 정도로 뼈에 달라붙어 있었고 마치 오래된 양피지 같았다. 궁정 사람들은 펠리페 2세와의 결혼 8년 동안 그녀가 수십 년 늙었다고 수군거렸는데 이는 과장이 아니었다. 평화의 약속을 안고 스페인에 왔던 프랑스 소녀는 이제 실패한 출산과 잠 못 이루는 밤, 잉크와 피로 봉인된 운명으로 인해 지쳐버린 육신일 뿐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그녀의 죽음이 고집스러운 열병의 결과였다고 쓰여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체 시스템의 결과였다. 여성의 몸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군주제와 교회의 차가운 기계, 좌절된 모든 임신, 모든 출혈, 고해 성사자들이 강요한 모든 기도는 그녀를 희생에 묶는 또 다른 사슬이었다. 그녀를 죽인 것은 열병이 아니라 결코 짊어지기로 선택하지 않은 십자가의 무게였다. 그 어두운 방에서는 촛불 그림자 사이로 성수가 돌바닥에 느리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몇 년 전 그녀의 즉위를 동반했던 바로 그 소리였다. 이사벨의 삶은 세례, 결혼, 모성, 그리고 이제 임종이라는 의식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녀의 존재의 모든 것은 전례 행위였고 하느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섬겼던 사람들의 눈을 위한 구경거리였다. 죽어가는 여왕의 흐릿한 눈동자는 두 세계가 비쳤다. 화려하고 무자비한 궁정의 세계와 평화라는 단어가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던 퐁텐블로에서의 어린 시절. 그 방에 있던 누구도 과거의 어린 소녀를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가 군주제의 일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죽어야 하는 여왕을 보았다. 이사벨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능이었고 계속 돌아가야 하는 더 큰 기어의 한 조각이었다. 일부 종교 연대기 작가들은 나중에 그녀의 고통이 그리스도교적 미덕의 모범이자 그녀의 순결과 헌신의 증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녀의 몸은 정치적 텍스트가 되었다. 중세 신학자들이 말했듯이 그것은 왕국의 몸이었고 마지막까지 온전해야 하는 다산과 순종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자궁, 그녀의 피, 그녀의 침묵, 모든 것이 스페인에 속했다. 가까운 수도원의 종이 저녁 기도를 알릴 때 이사벨은 다른 묵주알을 손가락으로 꽉 쥐었다. 그녀는 기도하려 했지만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기도는 기억들과 뒤섞였다. 어머니의 목소리, 퐁텐블로 장미 정원의 향기, 국경을 넘으며 뒤에 남겨두었던 웃음소리. 잠시 동안 그녀는 왕국의 유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그 소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궁정은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대신들은 이미 교황과 유럽 대사들에게 그녀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도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직 정치적 편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죽은 여왕은 대체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왕좌의 안정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숨이 불규칙해지자 시녀 중 한 명이 억눌린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이사벨은 그녀를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병으로 죽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피곤해서 죽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었고 너무나 인간적인 진실이어서 어떤 기록도 감히 그것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날 밤 이사벨의 시신이 의뢰에 따라 준비되는 동안 알카사르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의 침묵이었고 전쟁에 앞서오는 침묵과 같았으며 여성이 남성의 안정을 사기 위한 화폐로 사용될 때마다 지금도 울려 퍼지는 침묵이었다. 이사벨 드 발루아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1585년 4월 2일 차가운 새벽 퐁텐블로 궁전에서 공기에서는 각 꺾은 꽃과 향 냄새가 났고 궁정 사람들은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와 카트린 드 메디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다. 점성술사들은 이 아이가 서로 적대적인 두 왕관 사이에 균형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들은 틀리지 않았다. 요람에서부터 이사벨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녀는 첫 울음부터 정치적인 약속이었다. 미소가 단 것만큼이나 날카로운 프랑스 궁정에서 왕족의 자녀들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략 때문에 태어났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왕이 어머니가 아니라 동맹의 설계자라는 것을 몸소 배웠다. 그녀는 이사벨을 다정함과 계산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팔릴 보석을 다듬는 사람처럼 모든 몸짓과 모든 말을 가늠했다. 이사벨의 어린 시절은 순수함을 알지 못했다. 다른 소녀들이 헝겊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그녀는 대사들 앞에서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는 법, 이를 너무 드러내지 않고 미소 짓는 법, 적절한 순간에 침묵하는 법을 연습했다. 그녀의 스승들은 프랑스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외국 궁정의 예절을 가르쳤는데 이는 그녀의 정신을 확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환 가치로서의 그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배운 모든 언어는 언젠가 그녀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국경이었다. 어머니 카트린은 그녀에게 기도처럼 들리지만 애정으로 위장한 경고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공주들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란다, 이사벨. 유용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지. 어린 소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쓴 씨앗처럼 간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그녀를 무덤까지 동반할 체념으로 싹을 틔울 것이다. 8살 때 이사벨은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듯이 외교관들의 얼굴을 읽을 줄 알았다. 그녀는 조약, 지참금,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대화의 단편들을 들었다. 그녀는 곧 자신의 운명이 마음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 펼쳐진 지도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깨달았다. 10살 때 그녀는 외국 의사들이 아내로서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검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12살 때 그녀는 자신의 순결이 미덕이 아니라 신용의 보증김을 이해했다. 앙리 2세는 자신의 방식으로 딸을 사랑했다. 자녀들을 자신의 권력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에 익숙한 왕의 멀리 떨어진 다정함으로 퐁텐블로의 홀에서 금발 머리와 생기 있는 눈으로 춤추는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어린 소녀가 아니라 영원한 적국 스페인과의 평화의 열쇠로 보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서명된 조약, 피할 수 있었던 전쟁, 되찾은 영토를 보았다. 그에게 이사벨은 피가 아니라 전략이었다. 그 시절 프랑스와 스페인은 전쟁으로 지쳐 있었다. 유럽은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왕조의 야망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외교관들은 해결책을 찾았고 10대 소녀의 자궁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결혼의 약속과 함께 맺어진 평화조약, 카토캄브레지 조약이 탄생했다. 겨우 13살이었던 이사벨은 학살을 멈추기 위해 프랑스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대가로 선택되었다. 처음에는 펠리페 2세의 아들인 돈 카를로스 왕자에게 약혼했다. 그러나 협상이 얽히면서 스페인은 더 확실한 보증을 요구했다. 소녀는 상속자의 아내가 아니라 왕 자신의 아내가 될 운명이었다. 판이 바뀌었고 그와 함께 한 인생의 운명도 바뀌었다. 이사벨은 공주에서 여왕으로 승격되었지만 사실은 개인에서 상징으로 격하되었다. 천원이 59년 봄 스페인 대사들이 그녀의 미래를 봉인할 문서를 들고 파리에 도착했다. 조약에 서명하기 전에 그들은 물품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반대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침착함으로 그 메시지를 받았다. 의회 사람들에게 그 요구는 굴욕이 아니라 절차였다. 이사벨의 몸은 마치 평화가 그녀의 허리둘레나 피부의 순결에 달려있는 것처럼 증명되어야 했다. 그날 밤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이사벨은 어머니가 준 도자기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그 인형이 어린 시절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국 땅으로 미지의 남편에게 보내질 것이며 외교 문서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은 전쟁의 끝을 봉인할 것이었다. 역사가들은 이사벨 드 발루아가 평화의 도구였다고 흔히 기록한다. 그러나 그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 것은 그 평화가 한 영혼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다. 이사벨의 이야기는 왕관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계약처럼 그것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쓰여졌다. 검진의 아침은 겨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루브르 궁전의 돌 자체에서 온 듯한 추위와 함께 찾아왔다. 겨우 13살 된 이사벨 공주는 양국의 의사, 성직자, 외교관들이 기다리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들 중 아무도 미소 짓지 않았다. 모두 남자였고 모두 생명이 아닌 귀중한 물건을 검사하는 듯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 주위에는 발걸음 소리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서기들의 중얼거림과 섞였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궁정의 비극 속에서 사용법을 배운 대리석 같은 얼굴로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딸이 이제 막 보이지 않는 선, 즉 육체가 주인에게 속하지 않게 되는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옷을 벗어라. 무자비함을 모르는 자의 마른 목소리로 수석 의사가 명령했다. 이사벨은 복종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치심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정치적 문서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어린 시절이 끝난다는 끔찍한 예감 때문에 울었다. 검사는 철저했다. 의사들은 피부색, 엉덩이 모양, 심장 박동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측정하고 건강 징후를 확인한 후 마침내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판결을 내렸다. 왕실 결혼에 적합한 건강한 체질. 이 말로 이사벨은 소녀이기를 그만두었다. 그녀는 조약에 살아있는 화신이 되었다. 그날 남자들이 서류에 서명하고 외교적 성공을 축하하는 동안 공주는 자신의 방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얼굴은 같았지만 눈빛은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다. 권력자들의 세계에서 여성의 몸은 성전이 아니라 왕들이 동맹을 맺기 위해 정복하는 영토라는 것을. 그토록 잔인하고 조용했던 이 장면은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 비잔틴에서는 편의 결혼을 위해 공주들이 보내지기 전에 검사받았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하렘의 노예들이 술탄에게 바쳐지기 전에 비슷한 검사를 거쳤다. 그리고 수세기 후에 다른 형태로 이 관행은 전통, 과학 또는 도덕으로 위장되어 계속될 것이다. 모든 경우에 동일한 생각,
여성의 몸은 권력의 소유물이라는 것. 이사벨은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었다. 그녀의 고해성사자는 순종, 희생, 그리고 왕국의 이익을 위해 고통받는 자들을 하느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속적인 헌신이 일어나고 있었다. 공주의 몸은 국가의 재단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육체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평화를 맺을 국경이 될 것이었다. 몇 년 후 한 익명의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썼다. 이사벨 드 발루아의 몸은 정복되기 전 땅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정확성으로 검사되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16세기에는 외교가 기펜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쓰였다. 군주제와 교회는 동일한 신념을 공유했다. 즉,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속으로는 차가웠지만 딸의 굴욕이 생존의 대가임을 이해했다. 프랑스는 너무 많은 전쟁에서 패했고 그녀의 이름 발루아은 위태로웠다. 만약 이사벨의 몸이 평화를 봉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했다. 카트린은 권력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돌처럼 변한 마음을. 검사가 끝나자 이사벨은 자신의 처소로 돌려보내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다. 복도에서 그녀는 외교관들이 합의에 성공했다고 건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반은 소녀, 반은 희생물로 나뉘었다고 느꼈다. 도망쳐서 이전처럼 정원을 뛰어다니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의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져 버렸다. 그날 밤 그녀의 일기장, 베개 사이에 숨겨둔 작은 수첩에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수치심이 몸이 아니라 영혼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읽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시트가 교체되고 가구가 닦였으며 궁전의 침묵이 수위처럼 그녀를 덮었다. 공주는 승인되었고 세상은 한 소녀의 희생에 무관심하게 계속 돌아갔다. 역사는 그 조약을 외교의 승리로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페이지 사이를 주의 깊게 들으면 아직도 이사벨의 속삭임이 들린다. 신락같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것은 합의가 아니었다. 침략이었다. 1559년 6월 22일 비다소와 강 위의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태양마저도 곧 일어날 의식을 목격하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비단으로 장식된 바지선이 강이 중앙에 떠 있었고 절반은 한 왕국에, 절반은 다른 왕국에 속해 있었다. 바로 그곳 물이 두 세계를 가르는 정확한 지점에서 이사벨 드 발루아였던 소녀는 처음으로 죽을 예정이었다. 육체가 아니라 정체성으로서의 죽음이었다. 의례는 명확했다. 공주는 프랑스와 그녀를 연결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벗겨낸 채 스페인 사절들에게 넘겨줘야 했다. 그녀의 드레스, 보석, 묵주, 심지어 배 안에서 숨쉬는 공기까지도 새로운 왕국의 상징으로 대체될 것이었다. 외교관들은 그것을 이송의식이라고 불렀다. 실제로는 장례식이었다. 겨우 14살이었던 이사벨은 곧 벗겨질 옷감 아래에서 떨며 움직이지 않았다. 주위에서 남자들은 문장과 조항에 대해 논의했고 그녀는 발밑으로 흐르는 어두운 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은 더 깊은 경계선으로 변하고 있었다. 소녀와 여왕, 순수함과 의무를 가르는 경계선이었다. 프랑스 관리들이 의례적인 조심성으로 그녀의 옷을 벗길 때 이사벨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권력 앞에서는 눈물이 소용없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씩 그녀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제거되었다. 드레스의 파란색은 카스티아의 검은색으로,
프랑스 백합 문양의 목걸이는 검소한 은 십자가로 교체되었다. 그녀의 머리조차도 스페인 유행에 따라 다르게 묶여 순종을 상징했다. 목격자들은 그 장면을 엄숙했다고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잔인했다. 환영이 아니라 정화였다. 프랑스 공주는 스페인 여왕으로 태어나기 위해 죽어야 했다. 그 순간 이사벨은 평화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강 건너편에는 그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펠리페 2세 20년 연상으로 검은 옷을 엄격하게 차려입고 헌신을 통제와 혼동하는 자의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 이사벨은 그를 초상화에서만 보았고 그 그림들은 그의 얼굴에 담긴 실제 엄격함을 예측할 수 없었다. 배가 스페인 강변에 가까워지자 그녀는 몸에 한기가 스쳤다. 두려움이 아니라 운명에 대한 직감이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가 스페인 땅을 밟자마자 사람들이 박수쳤다고 기록한다. 항구의 대포는 승리의 신호로 천둥처럼 울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 순간의 진정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소녀의 침묵이었다. 그녀의 언어, 종교, 이름, 심지어 그녀의 몸짓까지도 완벽하게 길들여질 것이었다. 모든 궁정서적에 기록된 이 의식은 단순한 외교적 행위 이상이었다. 그것은 탈개인화 의식이었다. 권력의 인류학에서 왕들은 항상 순종을 만들기 위해 상징적인 죽음을 요구해왔다. 고대 이집트나 로마의 의식에서 사제들은 신참자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을 벗겨냈다. 이사벨은 같은 관행을 겪었지만 믿음 없이, 선택 없이, 위로 없이 공기 중에는 향 냄새가 강이 습기와 섞여 떠다녔다. 그녀에게 스페인 왕관이 처음 씌워졌을 때 이사벨은 겨우 그것을 지탱할 수 있었다. 그녀의 연약한 목에는 너무 무거웠다. 귀족들은 그녀를 평화의 이사벨이라고 불렀다. 달콤하고 경건하게 들리는 칭호였지만 그 안에는 불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평화의 전달자가 아니라 그 평화의 희생자였다. 그날 밤 톨레도 성의 새로운 방에서 이사벨은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나는 죽었다. 피가 아니라 침묵으로. 만약 누군가 내가 누구였는지 묻는다면 내가 국경이었다고 말해달라. 비다소와 강 위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 바지선의 흔적과 운명을 향해 건너간 소녀의 흔적을 지웠다. 프랑스 쪽에는 그녀의 웃음, 놀이, 어린 시절이 남아있었다. 스페인 쪽에는 순종, 냉정함, 그리고 왕의 침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경계선은 역사 속에 살아있다. 그것은 단지 두 나라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계 개념을 가른다. 희생을 요구하는 권력의 세계와 그것을 내주어야 하는 희생자들의 세계. 이사벨은 평화를 섬긴다고 믿으며 강을 건넜다. 실제로는 그녀는 더 오래되고 잔인한 신, 즉 정치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 톨레도 1260년 2월 2일. 알카사르는 수백 개의 촛불 아래 빛나고 있었고 공기는 향, 와인, 그리고 헛된 약속들로 가득했다. 대강당에서는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인 펠리페 2세와 의식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14살 소녀의 결혼을 귀족들과 성직자들이 축하하고 있었다. 희생양처럼 하얀 옷을 입은 이사벨 드 발루아는 신앙이 아닌 정치를 상징하는 제단으로 나아갔다. 레이스 장갑 속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그림자 사이를 헤매었다. 의식은 길고 엄숙했다. 고위 성직자들은 사랑, 의무, 그리고 두 왕국 간의 신성한 결합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무도 두려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전쟁으로 과부가 되고 강팍해진 왕과 퐁텐블로,
정혼을 꿈꾸던 소녀를 가르는 20년의 나이 차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부가 첫 키스를 나눌 때 홀 전체가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이사벨에게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처럼 느껴졌다. 주위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건배했지만 그녀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음악이 잦아들고 웃음소리가 복도에 스며들면서 진정한 정치적 행위가 시작되었다. 바로 혼례의 완성. 알카사르 전체가 의식을 위해 준비되었다. 신혼방에는 하얀 리넨 시트가 정성껏 깔려 있었다. 밖에서는 증인들이 결합이 완성되었다는 가시적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세기에는 친밀함이 공개적인 행위였고 여왕의 몸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어야 했다. 펠리페 2세는 자신의 의회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과 같은 차가움으로 방에 들어섰다. 그에게는 열정이나 다정함이 없었고 오직 기계적인 것에 가까운 의무감만이 있었다. 이사벨은 떨리는 몸으로 침대 끝에 앉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외교적으로는 세심하게 교육받았지만 순종의 생물학은 생략되었다. 왕이 다가오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 브리아. 호체니 없소노 셀치란스. 왕과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빠르고 조용하며 파괴적이었다. 이사벨은 눈을 감고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어린 시절 정원의 물소리, 어머니의 향수. 그러나 억눌린 신음소리와 침대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왕은 그녀를 보지 않고 일어나 자신의 저고리를 고쳐 입고 방을 나섰다. 홀로 남은 여왕은 피가 시트를 더럽히는 것을 보았다. 그 붉은 얼룩은 그녀의 순결을 증명하는 증거로 새벽에 전시될 것이고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조약의 최종 봉인이 될 것이었다. 하인들은 새벽에 시트를 치우고 대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들어왔다. 그들은 깃발처럼 엄숙하게 시트를 펼쳤다. 천의 가장자리에는 두 왕국 사이의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잉크, 즉 한 여인의 흘려진 순수함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외설적으로 보일 그 이미지는 당시에는 축하의 대상이었다. 외교가 성공한 것이었다. 여왕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었다. 바로 그날 아침 이사벨은 자신의 방에 창백하고 말없이 남아 있었다. 신녀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젊은 여왕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찢겨나간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이해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국의 자궁이었고 왕조의 연속성이 잉태되어야 할 그릇이었다. 그녀의 피부는 양피지였고 그녀의 피는 미래의 상속자들의 이름이 쓰여질 잉크였다. 날이 갈수록 펠리페 2세는 전래 달력처럼 규칙적으로 그녀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들어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이사벨은 처음에는 그의 눈을 마주치려 했고 그 난공불락의 얼굴에서 인간성의 불꽃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역할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의무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어떤 밤에는 왕이 물러난 후 조용히 울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무의미한 헌신의 반복으로 축소되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궁정에서는 고위 성사자들이 그녀의 부부적 미덕을 칭송했지만 그 미덕이 순교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 공식 기록에는 펠리페와 이사벨의 결혼이 유럽의 안정의 상징인 모범적인 결합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 궁전의 벽 안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신혼 침대는 여성의 육체가
평화의 화폐로 사용되는 전쟁터였다. 그리하여 젊은 여왕은 권력과 순수함이 자연적인 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왕들의 언어에서는 사랑이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다는 것을, 섹스가 국가의 이성이 될 때 그것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는 것을, 다음 몇 달은 희망과 실망의 연속이었고 고문의 시계처럼 정확하게 반복되는 삶과 죽음의 순환이었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이사벨은 온 왕국이 기다리던 소식, 즉 임신 소식을 들었다. 궁정 사람들은 그것을 군사적 승리처럼 축하했다. 펠리페 2세는 미사를 명령했고 대사들은 축하를 보냈으며 시인들은 젊은 여왕의 다산성을 찬미하는 시를 지었다. 아무도 아직 10대 소녀였던 그녀의 몸이 상속인의 부담을 지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았다. 이사벨은 겨우 15살이었다. 그녀의 골반은 좁았고 뼈는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궁정에는 연약함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오직 유용성이라는 개념만 존재했다. 궁정 의사들은 밤낮으로 그녀를 관찰하며 모든 구역질, 모든 구토,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다. 그들은 그녀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릇으로 보았다. 그녀의 말은 금지되었고 그녀의 감정은 검열되었다. 중요한 것은 왕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태어나야 할 아들이었다. 임신은 1560년 12월에 갑자기 중단되었다. 이사벨은 피웅덩이 한가운데서 깨어났고 몸을 찢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의사들은 서둘러 출혈을 멈추려 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알카사르 전체에 들렸다고 한다. 그러나 찾아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펠리페 2세는 거의 신성할 정도로 침착하게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사벨의 건강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언제 다시 시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에게는 아들의 상실이 아니라 왕조기계의 일시적인 고장이었다. 이사벨의 몸이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렸지만 결코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녀의 내부에는 뭔가 부서진 것이 있었고 의사도 기도도 고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연약함이 있었다. 그러나 압력은 계속되었다. 왕의 고문들은 마치 하느님의 명령인 양 여왕의 생물학적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종교는 정당화의 수단이 되었다. 여인은 생명을 낳기 위해 고통받아야 한다고 고해 성사자들은 말했고 그 고통은 구원의 한 형태였다. 그러나 그 구원의 유일한 수혜자는 권력이었다. 두 번째 임신은 1661년에 찾아왔다. 이사벨은 공포 속에서 그것을 겪었다. 배의 모든 움직임은 이전의 고통을 상기시켰고 매일 밤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잔인한 치료를 가했다. 체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열, 복부의 뜨거운 찜질, 탈진할 때까지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설사약. 실제로는 그들은 그녀의 연약함이 여성의 본성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출산했을 때 이사벨 클라라 의웨니아라는 여자아이는 작고 아름답게 태어났지만 살아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니었다. 궁정은 예의를 갖추었지만 실망감을 드러냈다. 왕국은 상속자를 필요로 했고 또 다른 결혼교환 화폐가 아니었다. 펠리페 아이세는 아내와 딸을 몇 분 동안 방문했고 유물을 평가할 때와 같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본 후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이사벨에게 그 출산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것인 무언가를 안았다. 그녀는 어떤 왕도, 어떤 사제도 이해할 수 없는 헌신으로 딸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짧았다. 몇 주 후 의사들과 궁정 시녀들은 다시 시도하고 왕국에 합당한 것을 주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사벨은 거의 걸을 수 없었지만
권력의 톱니바퀴는 자비심을 알지 못했다. 다음 몇 년은 임신과 유산의 연속이었다. 모든 상실은 국가적 수치로 취급되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허약함을 탓했고 고해 성사자들은 그녀의 죄를 탓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했다. 수은 혼합물, 끓는 목욕물, 끝없는 단식, 때로는 약초 식초 냄새가 신산성 안개처럼 그녀의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몸은 실험실이 되었다. 미신과 신학이 뒤섞인 그 시대의 과학은 자궁을 신성한 실험실로 보았다. 여성의 실패는 도덕적 실패로 해석되었다. 아무도 여왕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국의 생물학적 도구로 변모했다. 1567년 수년간의 시도 끝에 이사벨은 또 다른 임신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둘째 딸 카탈리나 미켈라를 낳았다. 그러나 출산은 이틀간의 악몽이었고 그녀는 출혈로 죽을 뻔했다. 그녀는 2번이나 마지막 성사를 받았다. 마침내 그녀가 살아남자 의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저주라고 느꼈다. 거울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피부는 투명해졌고 다크서클은 깊어졌으며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졌다. 22살에 그녀는 40살 여성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미소 짓고 미사에 참석하고 궁정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녀는 여왕이었고 여왕은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이사벨 클라라, 의헤니아와 카탈리나 미켈라는 어머니의 온전한 웃음을 알지 못한 채 성장할 것이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기도, 울음, 닫힌 문들의 메아리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한 여인이 영광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의 기계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이사벨은 그 기여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리고 모든 기계처럼 부품이 다르면 교체된다. 카탈리나 미켈라가 태어난 후 이사벨의 몸은 폐허가 된 성전이 되었다.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연약함을 일깨웠고 심장이 뛸 때마다 하늘이 외면하는 듯한 간청이었다. 그녀는 7년 동안의 실패한 임신, 고문에 가까운 치료, 그리고 어떤 직함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고독 속에서 살아남았다. 22살에 그녀의 피부는 노인의 그것 같았고 그녀의 시선은 이미 1000번의 삶을 산 사람의 그것 같았다. 그러나 궁정은 고통받는 여인을 보지 않고 여전히 생산할 수 있는 도구를 보았다. 알카사르의 의사들은 그녀를 마치 왕국의 재산인 양 논의했다. 자궁에 열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 말했다. 피가 너무 걸쭉합니다. 다른 한 명이 답했다. 그들은 새로운 사혈을 가하고 피부를 태우는 약초 찜질을 했으며 그녀를 강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었던 묘약을 처방했다. 원시적인 과학과 종교적 미신 사이에서 이사벨은 궁정의학의 가장 좋아하는 실험 대상이었다. 고해 성사자들은 그녀에게 미덕과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성은 고통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고통이 성모 마리아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며 어머니가 흘리는 모든 눈물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그녀의 고뇌를 길들이고 그것을 통제의 도구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사벨은 침묵 속에서도 그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아무것도 성스럽게 하지 않고 단지 남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밤마다 그녀는 결코 보내지 않을 편지들을 썼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시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그 편지에는 가슴 아프도록 명료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며 심지어 내 신앙조차 강요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들이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온 궁정을 경악해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들을 초상화와 피 묻은 손수건 사이의 상자 이중 바닥에 숨겼다. 남성 상속자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은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펠리페 2세는 더 이상 실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사벨을 점점 덜 방문했고 방문할 때도 단지 왕조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었다. 왕국의 눈에는 그는 헌신적인 군주이자 신앙의 수호자였다. 그러나 궁전의 어두운 복도에서는 그의 냉정함, 무관심, 여왕을 대하는 빙하 같은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사벨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왕의 발걸음이 자신의 방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몸은 두려움과 체념의 반응으로 경직되었다. 그런 만남 중 하나에서 그가 제단 앞의 사제처럼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볼 때 이사벨은 생각했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의무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 문구는 보이지 않는 상처처럼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때부터 그녀는 내면에서부터 꺼지기 시작했다. 궁정에서는 시녀들이 여왕이 우아하게 고통받는 재능을 가졌다고 수군거렸다. 그 잔인하고 위선적인 문구는 모든 복도에서 그녀를 따라다녔다.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비극으로 보지 않고 미덕으로 보았다. 남자들에게 지배되고 교회에 의해 성화된 그 세상에서 완벽한 여성은 침묵 속에서 죽을 줄 아는 여성이었다. 그리고 이사벨은 매일 그렇게 했다. 그녀의 몸은 소모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조용한 힘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오직 명료하고 거의 철학적인 수용만이 있었다. 그녀는 수세기 후에 우리가 여성 희생의 역설이라고 부를 것을 이해했다. 즉, 권력은 여성의 헌신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그것을 찬양한다는 것이다. 때때로 알카사르의 탑 뒤로 해가 질 때 이사벨은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황혼에 잠긴 톨레도 시를 바라보며 시장에서 일하고 허락 없이 사랑하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우는 익명의 여성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의 자유, 그들의 익명성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역사에 속해 있고 역사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1567년 겨울은 특히 잔혹했다. 열병이 돌아왔고 실신과 출혈이 동반되었다. 의사들은 또 다른 임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사벨은 그 시도가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약들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마시는 척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조용한 결정을 내렸다. 삶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몸을 쉬게 해주기로. 그녀의 마지막 편지 역시 보내지지 않았다. 애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내게 요구된 모든 것을 완수했다. 내 몸, 내 젊음, 내 신앙을 바쳤다. 이제 나는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것, 즉 멈출 권리를 내 자신에게 주고 싶다. 그날 밤 궁전이 잠든 동안 이사벨은 촛불을 켜고 어떤 책에도 없는 기도를 올렸다. 용서나 구원을 빌지 않았다. 이침을 빌었다. 왜냐하면 오직 이침만이 권력의 재단에 갇힌 여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사벨은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의식, 연회, 접견, 모든 것이 그녀의 건강을 핑계로 중단되었지만 진짜 이유는 더 잔인했다. 궁정은 무너져가는 여왕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았다. 한때 초상화와 테피스트리로 찬양받던 그녀의 아름다움은 인체의 연약함과 영광의 덧없음을 불편하게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알카사르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오갔다. 어떤 이들은
여왕이 우울증에 사로잡혔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하느님이 그녀의 부림 때문에 벌을 내린다고 했다. 신앙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회에서 질병은 항상 누군가의 잘못이었다. 이사벨은 침대에서 그 소문들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궁정에서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겉모습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왕국의 일에 항상 몰두하던 펠리페 2세는 그녀를 점점 덜 방문했다. 방문할 때도 그의 말은 대리석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나아졌는지, 의사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는지 물었다. 고통받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았다. 사랑이 혹시라도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면 군주제의 의례적인 거리 속에서 희미해져 버렸다. 여왕은 이제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방의 침묵 속에서 이사벨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절망으로 뒤틀린 생각, 성찰, 기도들로 수첩을 채웠다. 그중 한 권에서 역사가들은 나중에 그녀의 모든 명료함을 드러내는 한 문구를 발견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영혼 없이 계속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 그 말들에는 그녀의 모든 고뇌가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육체적 고통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권력의 기계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어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거울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러나 거울이 돌려주는 모습은 여왕도 순교자도 아닌 죄수의 모습이었다. 깊은 다크서클, 투명한 피부, 마른 입술. 그녀는 손가락으로 얼굴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내가 어디 있지?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혼란스럽게 뒤섞이기 시작했다. 열병이 유발하는 환각 속에서 그녀는 퐁텐블로 정원의 어머니를 보았고 파리의 종소리, 센 강 위의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몸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가질 수 없었던 것, 즉 정치적 목적 없는 소녀로서의 자유에 대한 기억 때문에 울었다. 그러나 궁정은 의례를 유지했다. 매일 아침 하인들은 커튼을 열고 방에 향수를 뿌리고 꽃병에 신선한 꽃을 놓았다.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고 품위 있으며 왕실답게 보여야 했다. 고통은 궁전에 설 자리가 없었다. 왕족은 우아하게 죽어야 했고 심지어 죽음이 피와 절망을 동반할 때조차도 고해 성사자들은 계속 그녀를 방문했다. 그들은 하늘, 구원,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사벨은 불안할 정도로 침착하게 그들을 들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믿음을 잃었다. 그녀의 신앙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시녀와의 마지막 대화 중 하나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은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지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지만 위안을 주시는 것을 잊으셨습니다. 그녀의 몸이 약해질수록 그녀의 정신은 더욱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임을 이해했다. 그것은 여성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세계의 반영이었다. 여성의 성스러움이 침묵 속에서 견딘 고통의 양으로 측정되는 세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예시로 위장된 경고임을 깨달았다. 즉, 사회가 희생을 미덕과 혼동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다. 어떤 밤에는 수도원의 종이 시간을 알릴 때 이사벨은 방을 가득 채운 그림자들과 대화하듯 혼잣말을 했다. 나는 여왕이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결코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내가 평화를 상징한다고 말하지만 한 여인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죽어야 할 때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생각은 그녀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열병으로 얼굴과 시간이 뒤섞이는 환각의 순간에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명료함은 그녀의 벌이었다. 왜냐하면 권력의 가장 큰 죄는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길들이는 것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촛불의 불꽃이 흔들리는 동안 어린 여왕 이사벨은 서서히 사라져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의 메아리가 되었다. 그 메아리 속에는 진정한 비극이 있었다. 죽음이 아니라 의미의 상실이었다. 68년 10월 3일 새벽은 짙고 거의 신성한 듯한 다른 종류의 침묵과 함께 밝아왔다. 마드리드 알카사르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죽은 듯 들렸고 마치 건물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이사벨 드 발루아는 열병에 깨어났는데 그 열병은 어떤 약이나 기도에도 굴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근엄한 독수리처럼 그녀의 방을 드나들며 체념이 가득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년 동안 국가의 도구였던 몸은 마침내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첫 며칠 동안 이사벨은 헛소리를 했다. 프랑스어, 그녀의 잊혀진 언어로 말하며 마치 끝이 가까워짐을 느낀 영혼이 자신의 근원에서 피난처를 찾는 듯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불렀고 센 강이 물을 요구했으며 어린 시절 인형들의 이름을 불렀다. 마치 시간의 벽이 그녀 앞에서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를 돌보던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여왕이 아니라 길 잃은 어린 소녀 같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다. 고통 속에서 이사벨은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그녀 자신 외에 다른 것이 되기를 요구받지 않았던 유일한 곳으로. 아내의 위중함을 전해 들은 펠리페 2세는 알카사르로 왔다. 그는 방에 들어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연약하고 창백한 몸을 바라보며 몇 분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녀를 만지기 위해 다가가지도 않았다. 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례가 그것을 금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는 돌아섰고 떠났다. 그는 그녀를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지 못했다. 이사벨은 명료했던 순간 중 하나에 그를 물었다. 왕은 오셨나요?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침묵을 이해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필요 없어요. 그는 정말로 여기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다음 며칠 동안 열병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의 호흡은 불규칙해졌고 의사들은 필사적으로 다시 한번 그녀를 정화하려 했다. 그들은 연고를 바르고 사혈을 했으며 끝을 앞당길 뿐인 묘약을 주었다. 약과 향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고 끊임없는 기도 소리와 뒤섞였다. 밖에서는 궁정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 돌아갔다. 연회, 접견, 칙령. 왕국은 한 여인 때문에, 심지어 여왕 때문에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헛소리 속에서 이사벨은 촛불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죽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폐하,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희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몸짓이었다. 하늘은 필요 없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냥 쉬고 싶어요. 그녀의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는 말은 스페인어였다. 자신을 사랑한 적 없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배웠던 언어였다.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것은 병으로 인한 피곤함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용되고 소모된 평생의 피곤함이었다. 오직 봉사하고 고통받고 대표하기 위해 존재했던 피곤함이었다. 그녀는 새벽에 이웃 수도원의 종이 세시를 알릴 때 사망했다. 하인들은 무릎을 꿇었고 의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펠리페 2세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미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공식 연대기에는 여왕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침착함으로 서거했다고 기록되겠지만 실제로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침묵에 둘러싸여 의무를 다했다고만 보는 얼굴들에 둘러싸여 죽었다. 새벽에 그녀의 시신에는 결혼식 때 입었던 것과 같은 검은색 의상이 입혀졌다. 그녀의 순종과 스페인의 엄숙함을 상징하는 옷이었다. 벨벳과 진주로 감쌌지만 호화로움 아래에는 뼈와 피부만이 남아있었다. 울음을 참지 못한 시녀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잠든 것 같아요. 다른 시녀가 대답했다. 아니요, 자유로워 보여요. 그녀의 죽음 소식은 유럽 전역에 퍼졌다. 궁정에서는 애도를 표했고 미사가 거행되었으며 그녀의 미덕과 순종에 대한 연설이 행해졌다. 아무도 그녀의 고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자신의 삶으로 봉인했던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 시대의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를 각주로 왕들의 계보에 있는 숫자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진실은 기록 보관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침묵 속에 있었다. 이사벨은 병 때문에 죽은 것만이 아니었다. 영적인 피로와 내면의 유배로 죽었다. 그녀의 몸은 보이지 않는 전쟁, 즉 권력과 순수함의 전쟁이 벌어진 무대였다. 다음 며칠 동안 펠리페 2세는 정확하게 자신의 업무를 재개했다. 왕국은 계속되어야 했다. 이사벨의 시신은 왕들의 영묘인 엘 에스코리알로 옮겨져 제국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들과 함께 안치되었다. 아무도 그 차가운 돌들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의 메아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것은 궁전의 모든 그림자 속에, 모든 저주받은 기도 속에 있었다. 이사벨 드 발루아는 순교자나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았다. 그녀는 권력이 바란 대로 기억되었다. 즉, 순종적인 여왕, 헌신적인 아내, 유용한 딸로. 그러나 그 가면 아래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또 다른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즉, 한 여인의 삶으로 얻은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비겁한 휴전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사벨은 마지막 숨결과 함께 군주제의 얼굴을 벗겨냈다. 그녀는 가장 높은 왕좌조차도 희생된 몸 위에 세워지며 한계를 모르는 권력은 사랑을 의무로, 신앙을 처벌로, 모성을 판결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몇 년 후 이사벨 드 발루아의 이름은 역사책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공식 기록에는 그녀의 삶이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펠리페 2세의 세 번째 아내, 23 살해 사망. 그 이상은 없었다. 그녀의 눈물에 대한 한마디도, 그녀의 유산에 대한 언급도, 그녀의 인간성의 흔적조차 없었다. 권력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일을 해냈다. 고통을 지우고 오직 상징만을 보존했다. 그러나 진실은 묻혀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사벨은 공식 이야기의 균열 속에서, 그녀를 섬겼던 여인들의 속삭임 속에서, 결코 출판되지 않은 일기 속에서, 결코 보내지지 않은 편지 속에서 계속 살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누군가 그녀를 기억하고 싶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사벨의 죽음은 그녀를 집어삼킨 시스템의 완벽한 승리였다. 신중한 왕 펠리페 2세는 다음 해에 재혼했다. 왕조의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낡은 신성한 메커니즘의 부품을 교체하듯이 아내를 바꾸었다. 왕국은 계속 번성했고 성전은 계속 세워졌으며 교회는 하느님의 뜻과 왕의 뜻이 하나라고 확신하며 모든 결정을 축복했다. 그러나 역사의 복대는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떠다녔다. 무고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는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이사벨은 그 질문에 대한 화신적인 답이었다.
그녀의 몸은 휴전이 서명된 문서였고 그녀의 피는 유럽의 안정을 보장한 잉크였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망각으로 밀려났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외교와 폭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아버지의 딸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세기 정치 철학에서는 왕국의 통일성을 상징하는 왕의 몸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무도 여왕의 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곳은 권력이 가장 은밀하고 잔인하게 행사되었던 식민지화된 영토였다. 이사벨은 지배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반영된 거울이었다. 즉, 국가뿐만 아니라 자궁까지도 통치하는 권력이었다. 교회는 그녀를 그리스도인 순종의 모범이라고 칭하며 설교에서 그녀를 성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사벨이 자신의 무덤에서 말할 수 있었다면 다른 말을 했을 것이다. 사랑 없는 순종은 노예제이고 선택 없는 희생은 고문이라고. 그녀의 삶은 통제를 경건함과 혼동했던 남자들에 의해 축복받은 강요의 묵주였다. 엘 에스코리알의 그녀의 무덤에는 차가운 대리석과 금빛 기도 아래에 한때 유럽에서 가장 유망했던 소녀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그녀의 묘비명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다. 오직 여왕만, 오직 평화만. 역사의 아이러니. 생명을 주려다 지쳐 죽은 여인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 아래 묻혔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유산은 궁전이나 초상화에 있지 않다. 그것은 후대 세대의 의식 속에 자신의 가치가 유용성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해하는 모든 여성 속에,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목소리 속에 있다. 이사벨 드 발루아는 16세기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녀는 여성이 도구로 사용될 때마다 죽고 여성이 그렇게 되기를 거부할 때마다 다시 태어난다. 그녀의 역사의 메아리는 경고처럼 세기를 관통한다. 그것은 사회가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항상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오늘날에도 몸은 여전히 분쟁의 영역이며 결정은 보이지 않는 위기에 의해 조건 지워지고 평화라는 개념은 여전히 강요된 침묵 위에 구축된다. 만약 당신이 엘 에스코리아를 방문하여 그 어두운 복도를 걷는다면 아마도 한기가 느껴질 것이다. 그것은 왕들의 유령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 없었던 자들의 숨결이다. 그들 사이에서 이사벨의 목소리는 대리석의 균열 속에서 계속 중얼거린다. 나의 평화는 인간의 평화가 아니었다. 망각의 평화였다. 그리고 아마도 거기에 그녀의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즉, 속삭임 사이에서 다시 쓰여진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낭만주의 없이 과거를 바라보도록 강요하고 모든 조약, 모든 동맹, 역사 위에 세워진 모든 금빛 십자가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자들의 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사벨 드 발루아는 여왕 이상이었다. 그녀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희생시키는 모든 시스템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녀는 경계선이었고 경고였으며 역사가 대리석과 침묵으로 닫으려 했던 열린 상처였다. 그리고 권력이 그녀의 목소리를 묻으려 했지만 그 메아리는 여전히 남아 우리가 시간이 결코 지워서는 안 되는 것을 상기시킨다. 즉, 한 여인의 몸 위에 세워진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우아한 형태의 야만이라는 것을